주택 지표가 예상외로 악화된 데다 일부 기업들의 실적마저 부진하면서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급락해 9,800선이 붕괴됐습니다. 다우는 1.2%나 급락한 9,761로 끝났습니다. 유럽 증시도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 등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약세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 지표가 실망스럽게 발표된 점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2% 이상 밀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예상 밖에 증가했다는 소식에 급락 마감됐습니다. 12월 인도분 WTI는 2.6% 내린 배럴당 77달러 46센트에 끝났습니다.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가 8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92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린나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9,800선이 붕괴된 채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1.2% 밀린 9,762를 기록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나스닥의 상대적인 약세도 계속됐습니다. 나스닥은 2.67% 급락해 2,059에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모았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6개월 만에 첫 예상 밖 감소세를 보인 것이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발표 하루를 앞두고 3분기 GDP에 대한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된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습니다. 또한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상품주가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동양증금증권의 장영철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택 지표가 예상외로 부진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표 부진이 주가를 좀 많이 이렇게 급락시키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실망적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기업들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 지수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제 지표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어제 주택 판매 지표가 지난주 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대부분 지금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투자 심리 쪽으로 이렇게 안정을 주면서도 실제 이제 지표를 열어보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실망 매물이 계속 지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어제 다우 지수 차트 한번 자세히 보면서 한번 그 차트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장이 올 초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형 그 상승 추세선을 지금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추세선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리고 뭐 그제 그다음에 그 전날도 이렇게 급락을 좀 패턴을 나타내면서 일단 대형 추세선에서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좀 자세하게 보면은 최근에 그 흐름 추세선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패턴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은 21선을 지금 뚫고 일단 다우지수가 좀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극도로 많이 위축된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일단 21선을 뚫고 내려왔던 구간들을 보면 이렇게 21선을 뚫고 그대로 최근에 그냥 2, 3일 뒤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렇게 이번 추세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다우지수가 다시 한 번 더 만선을 다시 또 재탈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내일 발표될 GDP라든지 그다음 나올 이제 지표라든지 그렇게 지표가 좀 계속 부진할 경우 만약에 이렇게 한 2, 3일 내지는 한 3, 4일 만에 이렇게 20일선 다시 되돌림을 주지 않는 이상은 반등을 못하면 아마 60일선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이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문가들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까지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전 저점 수준인 한 9,600 수준 정도까지 아마 600선까지도 좀 전문가들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 증시가 지금 60일 이평선이 지금 깨진 채 어제 마감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뉴욕 증시도 9,800선이 이탈이 된 채 일단은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표가 배신을 했다.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9월에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였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로 나왔는지요? 예, 일단은 전망치가 약 한 44만 채 정도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40만 2천 채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이게 좀 하락하면서 매매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네. 일단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택 지표가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지표 중에서 계속 발목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한 3.6% 정도 일단 매매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일단 감소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요.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명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경제 지표 전문가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주택 경기 바닥을 많이 쳤다라고 일단 네.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주택 지표가 좀 이렇게 좋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6개월 만에 계속해서 첫 감소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요했던 이유는 일단 주택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 아마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매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서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그 추세 때문에 아마 주택 구입에 대한 그 구입자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을 좀 나타내면서 주택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어렵게 뭐 주택 그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레나나 아니면 KB홈 같은 경우는 한 7%대 정도 급락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도 좀 보였습니다. 예, 일단은 뭐 세제 지원 때문에 내달 말에 종료가 되니까 그 전에 신규 매매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 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그 기간 동안 매매를 모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오히려 수요자는 적었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주택 지표에도 발목이 잡혔지만 공개된 기업들의 실적도 딱히 좋지는 못했더라고요. 예, 실적도 좀 좋지 않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철강주들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고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 세계 최대 철강 생산업체 아르셀로미탈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시장의 전망치는 좀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 급락 패턴을 이어가면서 저기 미국에서 이제 US 스틸도 이제 같이 한 5%대 정도 이렇게 급락을 나타내면서 아마 저기 뉴욕 증시를 좀 많이 이끌어냈는데요. 그다음에 구디어 타이어도 일단 실제로 뭐 최근에 자동차 판매가 좀 많이 일어나고 호조를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구디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향후 지금보다 4분기 향후에 이제 부정적인 일단 부정적인 그 실적 전망 때문에 오히려 19% 정도 일단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일단 이게 시장이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매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기 제조업체도인 일루미나도 이제 실적 가치로 한 19% 정도 급락하면서 좀 특징적으로 좀 많이 지금 나타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지수가 좀 하락할 때 보면 대표적인 통신주가 지수 방어주로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퀘스트 같은 경우에 일단 3분기 실적 호재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지수 방어주인 있죠. 통신주인 브라이존하고 AT&T가 한 2% 정도대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빠질 때 통신주로서 아마 좀 지수를 좀 이렇게 견인해 줬는데요. 실제로는 크게 좀 아마 큰 폭의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특징적으로 또 소비재가 최근에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난다고 좀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비자 카드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적이 좀 호재로 나타나서 한 3.6% 정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방위산업업체입니다. 최근에 방위산업업체인 해리스가 일단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또 특징적으로 한 9% 정도 일단 급등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좀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를 이제 하루 앞두고 말이죠. 줄줄이 또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이 어떤 큰 그림에 있어서 큰 부담이었는데 골드만삭스 비롯해서 사실상 3%대 정도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컨센서스였는데 네. 많게는 2%대까지도 낮게 보는 곳이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그 전문가들 전망치는 내일 발표될 GDP를 한 3%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어제 지표 같은 어제 그 다우지수 보면 마지막에 그 마감이 좀 이렇게 그 음봉을 크게 늘리지 않습니까? 그 네. 크게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금융사들의 그 GDP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오히려 그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 심리가. 네. 일단 대표적인 게 이게 국내 총생산인데요. 최근에 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제조업이라든지 좀 이런 게 실적 전망이 좀 많이 나오면서 제조업 지수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그 GDP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 쪽 이게 그 영향을 차지하는 게 이게 주택 판매, 이게 주택 지표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예. 총생산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국내 그 주택 판매 지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표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서 그보다 제일 중요했던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판매가 오히려 예상치보다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렇죠. 아마 이게 GDP가 좀 더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 그 지표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제조업 지수 같은 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이 바뀌는 게 아니고 최소 한 분기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택 지표를 한번 보니까 실제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3분기 GDP 자체도 좀 이렇게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금융사들이 좀 이렇게 하향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지표가 9월 신규 주택 매매가 뜻밖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 역시나 이제 오늘 밤에 공개가 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에도 많이 전망치 좀 끌어내린 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하나 더 발표가 됐는데 9월 내구재 주문은 또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예, 일단 내구재 주문은 예상에 좀 부합하게 한 1%대 정도로 일단 나왔는데요. 일단 뭐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일단은 그 뭐 전망치 같은 건 한 1.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은 예상했는데요. 뭐 실제로는 그 마이너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1%대 정도 움직이면서 일단 예상에는 좀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운송재를 제외했던 뭐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좀 많이 낮아지면서
아마 그쪽에서 내구재 주문 쪽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그렇게 호재나 악재로는 작용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일단 지표로 봤을 때는 내구재 주문은 좋았던 것으로 보여졌는데 역시나 그 주택 판매, 신규 주택 매매가 감소한 점이 전반적으로 지표 부진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화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나흘째 반등세를 지속을 하고 있죠. 때문에 상품주는 또 연일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예, 지금 달러화가 지금 이제 3일째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금값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반등을 하면서 한 3일 연속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유가가 좀 이렇게 급락 패턴. 아무래도 그 최근에 그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많이 그 투기 세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주 가격들도 이렇게 상품주도 좀 이렇게 많이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죠. 알코아가 한 주가가 한 7% 정도 급락하면서 이걸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리 제조업체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도 한 주가가 한 5% 정도 일단 급락하면서 그렇게 좀 반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고두코프가 한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달러가 반등에 따른 상품주 가격들의 그 움직임의 패턴이 이제 주가로 이렇게 그대로 지금 현재 반영되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앞서서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이제는 좀 지표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어떤 변수로서의 무게감이 지표 쪽에 더 지금 있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나마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던 3분기 GDP가 발표가 될 텐데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한번 챙겨보죠. 네. 일단 오늘 밤에는 또 고용지표 중에 하나도 이제 주간 실업수당 전국 건수가 이제 발표될 건데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일단 그 전망치가 하나 소폭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그나마 좀 다행이죠. 소폭 예. 감소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미국 3, 4분기 이제 GDP인데요. 일단 GDP는 한 3%대 정도 일단 증가를 일단은 전망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외에 일단 기타 그 금융기관들이 일단은 하향을 했는데요. 일단 실제로 GDP의 향방에 따라서 아마 오늘의 그 뉴욕 증시가 좀 이렇게 많이 판가를 좀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이미 어느 정도 3%대 성장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숫자를 정말 하회할 경우에는, 물론 골드만삭스가 미리 약간 예고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시장이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9,800선이 이탈이 되고 끝이 났는데 내일 만약에 3분기 GDP가 골드만삭스처럼 낮게 나온다면, 혹은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온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예, 일단은 아까 그 초반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1선을 지금 그 하향 이탈한 상태거든요. 근데 하향 이탈한 상태인데 이게 일단 GDP가 만약에 3%대라든지 아마 3% 상향으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또 21선을 재상승시키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만선을 또 재탈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하루 만에요? 하루만은 아니겠죠. 예. 2, 3일 정도 아마 재탈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GDP가 전망치가 실제로 만약에 금융사들이 그냥 예상했던 그 정도만 나오더라도 아마 주가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게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금융사들이 전망했던 것보다도 더 좋지 않게 나올 경우, 그리고 내일 또 발표될 기업 실적들도 그렇게 예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21선은 크게 하향 이탈하면서 전 저점이었죠. 전 저점이 한 9,600선까지도 아마 좀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지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다우가 9,80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뭐 만선은 좀 거품이 낀 그런 지수대다라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밤에 이제 드디어 미국 쪽에서 3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또 내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증권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라잡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신종 플루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국내에도 사망자가 지금 33명까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국민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경제까지 위협하는 큰 악재로 이 신종 플루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신종 플루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신종 플루가 앞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도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 앞으로 이제 신종플루가 더욱 심각하게 확산이 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3분기 깜짝 성장에 이어서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 이상을 기록하기만 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 살아나던 소비 심리가 지금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특히 유통이나 여행, 교육 등 서비스업 경기에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행업계의 경우 단체 고객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지난 3분기에는 99년 이래 10년 6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신종플루가 앞으로 더욱 창궐해서 60년대의 홍콩 독감처럼 유행하게 된다면 우리 성장률을 0.8%포인트 정도 떨어뜨리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홍콩 독감은 지난 68년에 전 세계를 강타해서 1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었죠. 예. 이 정부도 이 신종플루 확산이 경제 성장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예산 책정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정부는 올 4분기와 내년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 서비스업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동안 서비스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왔는데요. 이 신종플루 확산이 서비스업 경기에 직격탄을 가하면서 지금 경제 심리를 빠르게 가라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예방 백신 등에 총 5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데 이어서 내년에도 신종플루 예산을 655억 원 정도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어제 국립의료원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백신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사실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신종플루라는 변수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최근 분위기는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또 이 신종플루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목이 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신종플루가 그만큼 빠르게 예상보다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종플루하고 경기를 연결짓는 것 자체가 무리다, 과잉 반응이다 할 정도로 이 신종플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약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경제 심리에도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고 또 실제로 교육과 서비스 등 일부 부문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교육 서비스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들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1분기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금융위기로 경제가 휘청였던 작년 4분기에도 교육 서비스 부문은 1.7% 성장을 했고 올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1.5%와 1.0%씩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역신장을 하게 된 것은 정부의 사교육 규제의 여파도 물론 있지만 신종플루 공포 때문에 일반 사설학원으로 발길이 뜸해진 영향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호텔이나 콘도 또 연수원 등도 사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종플루는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서 이 같은 서비스업뿐 아니라 1, 2차 산업에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은 올 들어서 지난 7월까지 적어도 39개 나라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검역을 강화하거나 통관을 장기화하는 등 교육 규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만큼 수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이 신종플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정부나 전문가들은 이 신종플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는 별도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레 경기 회복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신종플루가 전 업종 그리고 모든 경기에 다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업에는 분명
분명 타격을 주겠지만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홈쇼핑주, 특별히 제약주에는 또 반짝 호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그 된소리를 맞은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행과 숙박업 그리고 학원 등인데요. 네. 여행업의 경우 올 들어 추석 이후 간신히 경기가 회복이 됐다가 며칠 전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서 지금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금 지방 숙박업소와 리조트들은 타격이 큰데요. 국내 한 리조트 업체의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됐던 그 수학여행 예약 가운데 취소율이 무려 90%에 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종플루 확산 최대 수혜 업종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약업계인데요. 네. 국내 그 유일의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의 경우는 그 계절 독감과 신종플루 백신 등의 생산 실적이 더해져서 올해 매출 목표액이 당초 6,100억에서 7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 위생용품을 내놓는 제약사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한 제약사의 그 항균제 등 위생제품 매출은 3분기에 전분기 들어서 20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 뭐 보온용품이나 면역력 증강 건강식품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나서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는 우리 서민들. 그러나 이제는 은행의 대출금리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어제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기간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는 지금 연중 최고치입니다. 상승폭은 11년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해서 지금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한은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을 기준으로 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연 5.96%입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에만 0.33%포인트 급등한 것인데요. 네. 지난 5월 이후 지금 5개월째 상승세인데다가 이 월중 상승폭은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작년 10월을 넘어서서 98년 3월 0.37%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32% 오른 5.77%를 기록해서 역시나 연중 최고 수준에 달했는데요. 이 8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60조 1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급등으로 가계가 추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연간 총 8,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실제 대출자들이 돈을 빌릴 때는 이 산정 기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가상금리까지 붙게 되는데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개된 국감 자료에 따르면은 7개 시중은행의 평균 가상금리는 지난 2006년 말까지만 해도 1.5%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작년 6월 이후에는 4%포인트대로 급등했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는 고시된 대출금리에 붙는 가상금리가 6%포인트가 넘는 경우도 있어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뭐 가계대출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 모두 연중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만큼 시중금리 자체가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금리 상승폭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예금금리도 좀 오르는 듯 싶더니 좀 다시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가계대출금리가 급등한 1차적인 원인은 주택 관련 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와 은행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9월에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9월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3개월물 CD금리는 전월 대비 0.16% 오르는 데 그쳐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9월 가계대출금리는 올해 CD금리가 가장 높이 올랐던 1월에 5.84%를 뛰어넘었고 또 상승폭 역시 금융위기 수준을 웃돌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너무 과하게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와중에도 예금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금은행의 총수신 평균금리는 잔액 기준 3.31%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축성 수신금리도 4.29%로 0.06%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예대금리차도 지금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잔액 네.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포인트대였지만 9월에는 전월의 2.11%포인트보다 더 확대가 돼서 2.27%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2.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점점 가중되는 서민들의 부담은 뒤로 한 채 지금 은행권들이 늘어나는 이자 수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밤에는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발표 하루를 앞두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역시나 주가는 급락했는데요. 다우는 9,800선이 하회된 9,762로 1% 이상이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악재였던 것은 9월의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우리 당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